독서와 토론 7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시험 전 7차 시 강의고, 이따가 끝나고 나면은 2교시 끝에 중간시험 안내를 자세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멈춘 것 같지만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는 치신막선어효라는 6글자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뒤에 4글자는 우리 제자들이 잊어버리더라도 앞에 있는 치신이라는 2글자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치는 다스린다는 치자입니다. 우리 정치할 때 쓰는 치자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자의 부수가 삼수변, 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멈추어 있는 것, 고여 있는 것, 썩은 것을 새로운 물이 들어옴으로써 깨끗이 씻어내려 주는 것처럼, 물이 순리적으로 잘 흐르게 해야지 물이 갈 길을 막히면은 역류하게 되는 거죠. 역류하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치는 물꼬를 잘 터주는 거, 물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히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잘 다스려 주는데 신입니다. 신은 몸 신자죠.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체를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내 컨디션, 내 감정, 내 정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내 몸을 내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막은 무자하고 같은 말로 뭐뭐 하지 않는다. 선 앞선자, 어는 뭐뭐에, 효도죠. 그러니까 어떠한 효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분, 2분 정도는 가슴속에 또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글을 통해서 한 번쯤은 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치는 효의 그 21세기적인 형태의 효가 어떤 것일까? 옛날에는 용돈 드리고, 물론 용돈도 중요하고 고기 사다 드리고 그런 것이 지금 세상에 필요 없다, 이건 절대로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물론 정신적인 그런 것을 효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효도라는 것은 우리 제자들, 아들, 딸들이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관리를 잘 해주는 것. 특히 우리 이렇게 대면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강의실에서 교양 강의이긴 하지만, 우리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눈동자를 보고, 또 이 시간이 원래는 저녁 8시 반 금요일 강의입니다. 하루의 노동, 하루의 일, 하루의 과업을, 하루의 알바, 일거리를 마치고 강의 시간에 오셨을 때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 학생들에게 나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들려드리고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 금요일 늦은 시간 강의를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분 한 분들의 건강입니다.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임금님만 옥체가 아니라,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잘 써요. 카톡의 마지막에도 귀하고 귀하신 옥체 잘 보증하십시오. 즐겨 쓰는 우리 제자들과의 마지막 제가 카톡 인사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니까 이 자기 자신의 몸, 컨디션, 정서, 기분 잘 다스려서 원만하고 크게 힘들거나 지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선어효 4글자는 정말 잊어버리시더라도 치신,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만큼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요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건강하시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치신막선어효, 내 몸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효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치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우리 지난번 6차 시에서 문학의 기능 3가지 공부했죠. 교훈적 기능, 쾌락적 기능, 종합적인 기능. 오늘은 이제 문학의 이론 중에서 우리 독서와 토론, 독서는 문학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을 때 문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책의 70페이지부터 92쪽까지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문학의 요소로 필요한 것이 정서, 두 번째 상상, 세 번째 사상, 네 번째 구조, 다섯 번째 문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기능에 이어서 문학의 요소까지 공부를 하면 6차 시, 7차 시에 걸쳐서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 문학의 이론적인 그런 지식을 갖추는데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학의 요소 5가지 중에서 정서라는 것이 왜 문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소재는 곧 글감이죠. 그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 세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루어진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봤을 때, 문학은 무엇이냐? 인간의 세계, 인간의 머릿속,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과학적인 것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즘 AI나 메타버스도 결국은 같은 그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과학적인 측면하고 접근시켜서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시인이나 혹은 소설가, 희곡작가, 수필가, 작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풍요롭게 그 감각의 양이, 정서가 넓고 깊게 그렇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 하나를 보고도 10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작가적인 어떤 그런 관심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많이 풍요롭게 다양하고 깊게 넓게 느끼는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정서라고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저변부터 고위, 하이 클래스까지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실려 있는 것이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은 인간의 삶 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쁜 일, 슬픈 일, 총체적인 거 다를 말하는 거죠. 느낌, 생각, 미움, 무슨 희노애락, 사랑, 기쁨, 괴로움 등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모든 감정을 작품 속에 담아서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은 문학이 담기는 그릇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총체적인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환희로운 것도 있고 모든 그런 감정을 문학 작품 속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 즉 문학에서 중요한 정서의 작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풍부한 정서, 풍부한 생각, 풍부한 느낌을
담아서 그것을 문자를 활용하여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은 즐거운 일, 슬픈 일. 물론 이제 결이 조금 다르죠. 즐거움의 양도 10개 중에서 5개, 6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또 10개의 환희로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1단계, 2단계 미지근한 슬픈 일도 있겠지만, 또 중간 정도도 있고, 좀 더 정말 가슴을 치고 애절하게 울어야 되는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즐거움과 슬픈 일들이 날줄 시줄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해서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이 체험,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체험이고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즐거운 일은 기쁨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슬픈 일은 슬픔이라는 단어로 줄여서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리저리 짜여서 하루라는 시간이 엮어지고 하루가 이틀, 사흘, 일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서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이 문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 즐거운 일, 슬픈 일, 슬픔,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우리 그 시 공부할 때 배웠었던 그 청록파 시인의 조지훈 선생님의 시에 보면은 그 3호라는 시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같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무엇입니까? 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남자란 여자에게 뭐뭐 아니면 뭐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또 반대로 여자에게 있어 남자란 어떤가? 그랬을 때 이 조지훈 시인이 딱 아주 멋지게, 그러니까 나는 그녀로 인해서 참 기다리고 설레이고 또 뭔가 좋은 느낌을 준다. 또 반대로 또 그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그 결은 정도는 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지훈 선생님은 딱 시에서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라는 표현은, 감정은 어린 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어려운 말로 어려운 이론을 써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쉬운 말로 어린 아이도 감동하고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의미를 포함해서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저는 그 글쓰기에, 문학 작품 쓰기의 한 방법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쁘다 슬프다라는 이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말 포지티브적인, 내가 할 수 있다, 힘들지만, 이런 정서를 담아 놓는 거. 그러니까 작품 속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래서 모든 작품에 이 기쁨, 슬픔이라는 정서를 날줄 시줄로 얽혀서 잘 스며들게 만드는 문학적인 정서가 문학의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감탄이라든지 기쁨, 미움, 분노, 공포, 슬픔 등 모든 이런 감정을 작가라는 사람은 훨씬 보통 사람들보다 풍부하게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해서 그것을 작품 속에 잡아 넣어서 승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이렇게 또 문학적인 감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이 부자다. 우리는 보통 부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일 것 같지만, 생각과 느낌의 양, 많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정한 문학의 의미에서의
부자이다. 그러니까 정서는 생각해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걸 주관적으로 나는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참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죠. 감정, 정서. 그래서 작가의 마음속에 용해되어 있는, 녹아 들어와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가 이제 적당한 형태의 자극을 받으면 곧 분출해서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데 이 문학의 요소로서 정서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학의 요소로 첫째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요소다 하나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두 번째 요소로 가겠습니다. 이제 문학의 요소 중에서 우리 책의 73쪽에서 76쪽에 실려 있는데, 상상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커피숍에서 혹은 또 어디 회사에서 아니면은 알바하는 또 한 모퉁이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몸은 제한된 속에 있지만 상상으로는 무한한 정말 지중해 바닷가를 거닐 수도 있고 설악산의 어느 한 그 등산로를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문학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 첫 시간에 내가 꿈꾸는 삶이라고 세 번째 항목을 좀 써주세요 하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꿈꾸는 삶, 꿈꾸다, 상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떠한 플랜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꿈꾸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창의성을 주고 독창성을 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문학의 세계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토지라는 작품을 쓴 박경리 소설가가요. 그 토지의 무대가 된 그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지역을 실제로 가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다 그림 상상한 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인물들 이런 것이 너무너무 비슷했다고,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론가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문학에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글을 쓰지만 상상력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창조성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상상함으로 해서 독창성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학적인 창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문학에 있어서 상상력의 힘이다. 그러니까 문학뿐만이 아니라 이 상상력은 과학에도 또 많은 정보 세계관 속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했던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상상은 문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꿈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험을 기본으로 하되, 이거는 체험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는 실증적인 상상력이어야지 그냥 뭐 구름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공상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비체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상상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생생한 이미지와 어떠한 관념, 왜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상상은 아주 작은 과거의 조그마한 추억도 재생되고 생산되는 것이 문학적인 그 창조력의 힘이기도 하다. 상상의 요소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시각적인 즐거움. 아, 저는 그 겨울에 나목, 아주 꿰벗은 잎사귀 다 떨어뜨린 그런 모습인데 봄이 되면은 어떠한 형태의 잎이 저기에 걸릴까? 또 어떠한 형태의 꽃이, 어떠한 형태의 열매가 열릴까?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감상을 통해서 어떤 상상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 조각은 예를 들면 뭐 심장 하나만 딱 그렸는데, 조각을 해놨는데, 아, 이 심장은 어머니의 심장이었어. 혹은 그녀의, 또 사랑하는 그 남성의 심장이었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도 우리가 이렇게 구체화, 실체화도 있지만은 아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추상파라든지 이런 그림, 회화 그림,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청각적인 즐거움.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도 실용음악과가 있고 클래식 음악과가 있지만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 작곡가도 우리가 창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들려주고자, 무엇을 듣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아주 슬픈 느낌, 아주 기쁜 느낌, 또 뭐 물방울이 톡톡 튀는 느낌,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운율과 음악적인 율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청각적인 즐거움도 있다. 뭐 분수 물소리라든지 아름다운 종소리라든지. 그런데 이제 청각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또 단발마적인 비명소리, 이런 것은 이 즐거움이기보다는 또 반대적인 개념도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쁨과 슬픔이라는 표현으로 잡아 넣었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학이 그 속에 상상력을 담음으로 해서 상승될 수 있는, 배가 될 수 있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즐거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청각적인 것을 합했을 때 역시 종합적인, 제가 교훈적인, 쾌락적인 거 합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했듯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와 귀로 들었을 때 즐거운 것을 합했을 때 우리의 육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즐거움이 이 상상의 세계관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마음씨를 풍부히 가진 사람일수록, 제가 아까 정서의 마음씨를 풍부히 가진 사람일수록 창작가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상상력과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많이 느끼는 풍요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작가. 여기서 저는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가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다 뭐 조각가가 됐든 화가가 됐든 작곡가가 됐든 훌륭한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그런 정서적인 풍부함과 상상력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훌륭하게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작은 체험, 과거의 기억, 갖가지 경험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구성,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끌어내게 하는 창조적 작용이 바로 상상의 힘이다. 그러니까 상상의 힘은 마음속의 총체적인 체험이요, 또 재생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1번에서 말했던 문학의 요소 5가지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서와 상상력이 풍부하게 누리는 그런 것이 문학 작품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또 작가의 창조력을 상승시키는데 무한한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많이 느끼고 또 가만히 몸은 앉아 있어도 무한한 상상의 세계관을 펼쳐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서 1교시 강의를 마치고 2교시 강의로 또 진행하겠습니다.